사업에 부침을 겪으며 경제적 풍요와 결핍, 인간관계에 천국과 지옥을 맛보았다는 선배는 요즘 불안병이 도졌다는 나의 말에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 싼다라며 코웃음을 쳤다. 우리는 남의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모습만 볼 뿐이야. 다 악마의 편집이지. 남이 가마타더라도 내 형편에 따라 당나귀 타면 그만인데 이 가마탄 사람 쳐다보다 당나귀 감사한 줄 모르고 잡아먹고 후회하는 게 인생이야. 나처럼 가마타다가 당나귀 타보면 알게 돼. 뭐 그러라고 고사지낼 순 없지만. 선배는 간단히 먹은 식사값의 반을 탁자위에 올려놓고 알바하러 간다며 호련히 사라졌다. 안정적이지만 불안한 나와 달리 선배는 단단해 보였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갖고 있던 중년의 이미지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인생의 단맛, 쓴맛 다 맛보고 살아온 데서 오는 단단함과 해왔던 일에서 어느 정도 경제에 오른 노련함,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50대들의 모습이 과연 그러할까요? 오늘은 청림 출판에서 펴낸 조금 알고 적당히 모르는 50이 되었다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주희 작가 또한 50대인데요. 100세 시대의 한가운데서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우리 중년에게 우리의 처지를 둘러보고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설계를 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겪고 있는 지금 50대의 처지는 실상 이러합니다. 지혜로울 줄 알았다. 탯줄을 끊고 반백년을 살면 웬만한 시련에도 눈 한 번 감아낼 강인함이 생길 줄 알았다. 일을 구하고 사랑을 알고 살 곳을 정하고 후세를 만나는 고된 시기를 넘었으니 미끈하고 노련해질 거라고도 생각했다. 정치, 경제에 대한 독해력이 생길 줄 알았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경쟁의 늪에서 벗어나 안정과 번영의 강가를 걷고 있을 거라 기대했다. 그런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웬걸. 마음대로 되는 일은 없고 삶은 여전히 치열하고 정치와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세상의 변화는 어찌나 빠른지 눈 돌아갈 지경인데 은퇴를, 노후를 준비하라고 세상은 재촉해 댄다. 재력, 명예, 권력, 그 어느 것 하나 쥔 것 없는데 자식은 어느새 무럭무럭 자라났고 부모님은 자그맣고 시든 모습으로 서 계신다. 이 약물고 열심히 살면 완성된 삶이 보상될 거라고 믿었는데 이렇게 고백하면 그동안 뭐하며 살았냐고 무능력자 취급받을까 그 또한 두렵다. 영글었던 몸은 퍽퍽해졌고 몸의 기관들도 앞다투어 이상 신호를 보낸다. 살은 늘어지고 뼈는 휘고 이유 없이 아프고 서럽다. 자꾸 뒤를 돌아보고 주춤하게 된다. 그래, 먹고 사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게다. 100세를 산 것도 이순 고이를 넘은 것도 아닌데 나이를 꺼내놓자니 젖비린내 난다는 소리 들을까 걱정스럽지만 뜻하지 않은 병을 앓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고 사춘기 청소년처럼 나에 대한 성찰도 사는 것에 대한 고민도 생겼다. 무엇보다 더럭 노후에 대한 걱정이 물밀듯 밀려왔다. 적당히 여유롭고 적당히 건강한 이 중년과 함께하는 방법도 모르겠는데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려오는 노년은 또 어찌 맞이해야 할지 난감하다. 하지만 지금 뭔가를 채워넣지 않으면 앞으로는 할 일 없이 나이도 깊고 살궁리만 할 것 같은 조바심이 난다. 자칫하면 살아온 날만큼 더 살아야 하는 이 아찔한 숙제를 미루다 덜컥 늙음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날이 올까봐 지금이라도 마음속의 근심을 꺼내놓을까 한다. 인생 전반에 열세했던 전적은 과감히 있고 어지러운 마음들을 모아 새로이 작전을 짜야겠다. 자꾸 나를 불러 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이 책은 요즘 50은 이렇습니다. 50부터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어야 한다. 조그마는 50을 위한 한 글자, 적당히 모르는 50을 위한 두 글자, 이렇게 4부로 나누어 지금 중년이 처한 현실을 돌아보고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감 가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낯선 당신, 혹시 나? 어제의 나는 젊었다. 강골이었고 무엇에든 자신 있었고 그럼으로써 유쾌했다. 오늘의 나는 알 수 없는 무력감, 염증, 통증에 지배당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질병과 사망에 대한 감수성이 급격히 상승하는 중이다. 심지어 뇌의 명령과 몸의 움직임 사이 그 격차를 느낀다. 먹고 사는 일에 익숙해질 즈음 불현듯 마주한 나는 낯설다. 삶의 희로애락은 전리품처럼 주름으로 양각되어 있고 피부는 이미 중력에 순응한 지 오래다. 머리칼, 피부에서는 메마른 낙엽처럼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고 다친 자리는 원상복귀도 쉽지 않다. 오호라, 노아라는 손님이 찾아든 것이다. 나의 몸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진 까닭일까? 내 몸은 낯선 옛 것처럼 타자가 되어 있다. 인생 성숙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드는 생의 전환기. 그렇다. 내 나이 50의 고개를 넘었다. 노인도 젊은이도 아닌 부르기도 애매하고 행동하기엔 더 애매한 나이 50. 60은 환갑이라는 명확한 이름표가 있고 40대까지는 사회 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느라 나이를 셈할 여유도 없다. 그러나 50은 자기 나이로 보이면 기분 나쁘고 자기 나이로 대접받지 못해도 기분 나쁜 분기점이라고 할까? 이런 아이러니라니. 앞으로 더 많은 몸의 변화가 속도를 높여가며 찾아올 것이다. 몸에 좋다는 것을 애써 찾아 먹을 것이고 매일 삼켜야 하는 약의 종류도 늘려가겠지. 어느 날은 다급히 보험과 연금을 확인할지 모른다. 요란스럽지만 설레었던 2차 성징과 달리 노화는 평화롭게 찾아와 유쾌하지 않은 흔적을 남기고 장기 처방전을 발행한다. 몸뿐이던가. 마음도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예전 같지 않은 골격과 매무새에 부하가 치민다. 자기 관리도 하지 못한 게으른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을까 두렵다. 지금의 얼굴과 몸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시간을 대신할까봐 가벼운 핑계로 반가운 이들과의 해우를 미루기도 한다. 존재하기 위해 애쓴 몸이 어쩌다 관리 소홀의 불명예가 된 것일까? 기쁨, 슬픔, 분노 등 인생의 모든 형용사를 발효시킨 노화의 흔적이
이만하면 잘 살아왔다의 축복이 아니라 어쩌다 그렇게 되었니에 공포가 된 것일까? 인생 주기율표에 따라 숙제 한번 게을리한 적 없는데 왜 결과는 허탈하고 평가는 야박하기만 한 것일까? 생각해 본다. 나는 왜 나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럼으로써 위축되는 걸까? 몸과 마음의 정당한 시간 여행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그래, 이제 낯선 나를 제대로 바라봐야겠다. 오랜 벗들과 경복궁에 갔다. 한복을 곱게 입고 나들이에 나선 젊은이들과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점심 후 휴식을 즐기는 직장인들, 국적도 다양한 외국인들까지 다양한 세대와 인종이 한 프레임에 들어오는 곳. 고궁은 요즘 그런 곳이었다. 할 일 없이 이리저리 눈동냥하는데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젊은이들은 같은 모양의 한복을 입고 있는데도 저마다 다른 얼굴로 보이는 반면 우리는 각자 다른 옷을 입었는데도 모두가 유사한 외모로 보였다. 젊은이들에게서는 개인의 표정이, 우리들에게서는 무리의 분위기가 읽힌다고나 할까? 푸석하고 숱없는 머리 감추려면 뽁을 파마해야 하고 주름과 검버섯 감추려면 덕지덕지 바를 수밖에 없잖아. 게다가 툭 튀어나온 뱃살 숨겨야 하니 비슷한 디자인의 옷을 입어서 그렇지. 여전히 날렵한 차림의 친구가 조목조목 설명을 이어갔다. 이제 우리는 인종, 성별, 나이처럼 큰 묶음으로 구분되는 거야. 한국의 50대 여자? 이름도 필요 없어. 근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다행이니? 젊을 때의 외모 품질과 상관없이 모두가 비슷해지니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지. 친구는 이런 걸 외모 평준화라고 불렀다. 젊을 때는 발품 팔아 다양한 디자인의 옷과 장신구를 사는 재미를 즐겼던 반면 지금 선택의 기준은 그저 무난함이다. 젊을 때 양말 길이까지 따지며 자타공인 패셔니스타였던 남편이 반바지에 검은색 양말, 샌들을 신고 산책길에 따라 나서 기겁했다는 친구 이야기가 떠올라 웃음이 났다. 젊을 때는 무리에서 돋보이고 싶었지만 사는 동안 무리에서 튀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는 걸 깨달은 걸까? 사는데 바빠 외모 가꾸는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린 것일까? 아니면 저마다 다른 이유를 가졌던 젊음의 무거움이 평온한 무채색으로 발효된 건가?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에서 읽었던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는 문장이 떠올랐다.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조심스러워 보이는 젊은이들과 달리 비슷한 외양의 우리는 이유 없이 웃고 거침없이 손뼉치고 쉽게 감탄하고 제법 여유로웠으니까. 미세먼지 없는 하늘과 서늘한 바람, 커피 한 잔에 행복했고 심지어 이런 문화유산을 남긴 조상에도 감사했다. 한때 투덜이 스머프였던 친구마저 감사의 아이콘이 되어 있으니 말이다. 세월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일까? 어떤 일에도 행복의 이유를 찾아내는 마법의 힘을 선물한 것일까? 몸의 통증을 앞서 경험한 친구는 요즘은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려. 먹는 것마다 체하고 자꾸 깜빡깜빡해. 라며 비극의 대사를 시작하는 나에게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뜻이요.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이며,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 먹고 소화불량 없게 하려 함이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며, 정신이 깜빡거리는 것은 지나온 세월을 모두 기억하면 정신이 너무 괴로울 테니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라는 것이라고 말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속 글귀를 꺼내놓았다. 그런 거래, 우리가 늙는 이유가.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노화의 이상신호들은 인생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격증과도 같은 것이란 말인가? 소설 은교에서 소설가 이적요가 너희의 젊음이 너희의 노력에 의해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얻은 벌이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낯선 나는 벌이 아니라 훈장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주말 동네 분식집. 부축을 받고 들어선 백발의 할머니는 카레라이스를 뜨며 정말 맛있다를 연발한다. 흔한 음식에 후한 평을 주니 분식집 사장님도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한다. 옆에서 수발을 돕던 중년의 여인은 우리 엄만 구순에 식욕도 참 좋으셔 라며 즐거워하고 이웃 테이블 손님의 음식도 덩달아 달콤해졌다. 분식집 사장님은 어르신 덕에 오늘 장사 기분 좋습니다 라며 반찬 인심을 후하게 나눈다. 구순의 할머니는 나이 감옥에 갇혀 허우적대는 나에게 주문을 걸었다. 잘만 하면 나도 나이 구순에 카레라이스를 먹을 수 있다고. 그때도 카레라이스는 여전히 맛있을 거라고 말이다. 톨스토이가 옳았다. 세월은 나의 젊음을 빼앗아 갔지만 수만 가지 이유의 불행도 함께 태워버렸다. 행복의 이유도 단순화시켰다. 나는 지금 젊을 때의 치장을 벗고 맨얼굴 맨몸이 되어 걸어가고 있다. 몸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불편해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반백년을 쓰며 마모된 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어차피 젊은 나르키소스는 물에 빠졌다. 하지만 그를 사랑했던 에코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름답게 남아있다. 생기 가득했던 몸의 과거는 뒤로하고 이제는 내 안의 울림, 에코를 찾아야겠다. 나이값 얼마 줄래? 성장은 거리, 부피, 면적에 대한 상대적 느낌의 변화에서 시작한다. 우주 같던 교실이 작게 느껴지고 태평양 같던 학교 운동장이 제법 만만하게 보이는 순간 어른으로 향하는 문을 열었던 것 같다. 엄마 손을 잡고 걷다가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고 차를 타고 회사에 가고 비행기를 타고 국경을 넘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일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했다. 그것이 나의 성장이었다. 곧이어 진학, 취업, 결혼, 출산, 육아 등 인생의 과제들이 우수수 쏟아졌다. 수많은 과제들은 세상에는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가질 수 있는 것보다 가질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라는 걸 냉정하게 가르쳐 주었다. 까치발 서서 내다보던 세상은 다시 아이의 눈높이에서 보기에도 충분할 만큼 작아졌다. 뜨겁던 두 손은 누구라도 맞잡을 수 있게 적당히 식었다. 나의 젊음은 그렇게 저물었다. 폭풍 같은 시절을 갈무리하고 한숨 돌리는데 어라? 낯선 단어가
가슴팍에 붙는다. 꼰대. 그 누구도 존중할 의사가 없는데 홀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우기는 사람을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는 꼰대인가 아닌가를 갸웃하고 있는데 나의 긴 잔소리를 듣던 큰아이가 발음도 정확하게 꼰대 같은 말만 하네 라며 제 방문을 꽝 닫고 사라진다. 회사에서는 신입사원들에게 다 너희들을 위한 이야기라며 상사의 마음에 드는 법, 조직이 원하는 인재상 따위를 만들어 정성스레 들려주었다. 풀먹인 삼배 저고리처럼 빳빳이 앉아 물개박수를 쳐대던 그들의 순수한 눈빛에서 실망스러움이 스쳐 지나가는 걸 읽긴 했다. 그러나 자신했다. 들어두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야. 언젠가 끄덕이는 날이 올 거야. 아, 어쩌다 세월은 한때 X세대라 불리며 온몸으로 밀레니엄을 맞이한 젊은이들을 꼰대로 만든 것인지. 가슴에 도서관 몇 채를 지닌 현인이 되길 희망했으나 엉뚱한 곳에서 혼자 알받고 있는 다 쓰러져가는 폐가의 주인이 된 느낌이라니.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꼭 가야 할 길이 아니면 돌아가라 이른 것이고 청춘의 힘겨움을 맛들려는 순수한 의도였고 이런 세상밖에 물려줄 수 없는 기성세대의 미안함의 표현이었다. 전달 방법이 세련되지 못해서일 뿐 나일리지를 행사하거나 노스라치가 되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읽었다. 동물과 싸워 살아남아야 했던 수렵시대에는 젊은이의 힘이 필요했고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달한 농경사회에서는 농사의 경험을 가진 나이든 이가 존중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다 산업화,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단순 반복의 경험은 빛을 잃었고 정보와 기술을 다룰 줄 아는 젊은이들에게 다시 권력이 이동하게 되었다. 경험의 가치가 자연스레 빛을 잃기 시작한 것이다. 어른이 아니라 꼰대가 된 것은 젊은이들의 공경심이나 어른들의 눈치 없는 간섭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발달 속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던 것이다.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을 거라 기대하는 사람과 더 이상 경험적인 지식이 필요 없는 사회의 양극 사이에서 벌어진 무게 싸움인 셈이다. 선배가 자신의 경험을 아무리 참기름처럼 전달하려 한들 후배들은 이미 간장인지 참기름인지 큰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물론 사회 발전 과정에 책임을 전가할 수만은 없다. 간장을 참기름으로 둔갑시킨 우리들의 잘못이 더 클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영화 러브 액츄얼리의 배우 키에라 나이틀리가 어느 인터뷰에서 말했다. 세상은 여전히 여성에게 예쁘면서도 너무 예쁘지는 말고 섹시하면서도 너무 섹시하지는 말라고 성공하되 또 너무 성공하지는 말라고 한다고. 살다 보니 우리는 참으로 묘한 언어로 말한다. 까맣고 짠데 간장은 아니라고 말이다. 우리는 한때 정의로웠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이 뒤섞인 세상을 살며 차츰 목적보다는 수단에 기울게 되었다. 변명은 잦아지고 남들도 다 그러고 산다며 스스로를 가볍게 용서하기 시작했다. 결국 남에겐 엄격하고 자신에겐 관대한 이중잣대를 만들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마저 당연하다 생각한다. 그러니 예쁘면서도 너무 예쁘지 말고 성공하되
너무 성공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청춘들은 제대로 나이값 쳐줄 의사가 없는 거다. 이웃의 선생님 부부와 저녁 식사를 했다. 동네 닭갈비집. 식사와 함께 가볍게 한 잔씩을 키워가는데 앞뒤 테이블의 중년 남자들이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음식 순서를 놓고 시작된 말다툼은 급기야 과거를 자랑하고 현재를 들먹이는 일로 번졌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네가 누군데? 내가 누군 줄은 알아? 나도 한때 말이야. 같은 대화가 도드리표처럼 반복되었다. 그들이 예전에 누구였는지, 지금은 또 누구인지 알고 싶지 않은 우리 일행은 결국 자리를 옮겨야 했다. 초등학생보다 못한 어른들이 많네요. 이 아이들한테는 싸우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며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가르치는데 열심히 가르쳐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선생님 부부는 무심히 말했지만 듣는 귀는 움츠러들었다. 나의 선생님도 어디선가 가르쳐봐야 소용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노구를 이끌고 결혼을 축하해 주셨고 늘 안부도 먼저 전하시는데 변변히 제자돌이 못하고 있으니 인간의 기본도 지키지 못하면서 감히 도서관 몇 채를 가진 현인이 되려고 노력한 겐가? 음식 순서 바로잡자고 엄한 곳에서 자신의 무거운 신분을 밝히는 중년 남자가 나이고 너이고 우리인 게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과거의 섣부른 성공은 새로운 흐름에 눈을 감고 다양한 소리에 귀를 닫는 편향을 만든다. 자신의 능력과 도덕적 우월성에 자신하는 경우 개인의 경험은 강도 높게 일반화가 된다.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드라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에서 인터넷 업체 바로의 민주홍 대표는 베타미에게 나한테 옳다고 저 사람한테도 옳을까? 나한테 틀리다고 저 사람한테도 틀릴까? 나도 누군가에게 개새끼일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자고 말한다. 시시콜콜한 일에 거창한 훈수를 두고 자신의 엄한 신분을 밝히다 개의 정체가 탄로나기 전에 우선 청춘들의 경험을 조용히 지켜봐야겠다. 그리고 어느 갈림길에서 그들만큼은 꼰대가 아닌 진정한 콩태로 걸어가길 응원해야겠다. 감정 통제와 공감 기능을 수행하는 전두엽이 가장 늦게 성장하고 가장 먼저 노화한다는데 공감 능력이 이만큼이라도 살아있을 때 기울어진 정의는 바로잡고 함부로 자신을 들먹이는 버릇도 고치고 쉽게 여닫는 입은 자물쇠를 채우고 꽉 막힌 귀는 청소를 해야겠다. 그러다 보면 청춘들과 나이값 받는 일로 섭섭한 일은 생기지 않겠지. 간장은 간장이고 참기름은 참기름이니까. 돈, 무한리필 500만 원. 하늘에서 돈비나 내렸으면 좋겠다. 야, 그 비는 너한테만 내리니? 비로 내리면 인플레이션 일어나서 안 돼. 에휴, 로또가 최고지. 아니야, 아니야. 한국은 부동산이지. 조용한 음식점에서 중년의 남자들이 너무 해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통에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나와 엇비슷 혹은 좀 더 많은 나이대들의 그들은 돈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일부러 귀 기울인 건 아닌데 무리 중 한 명은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시고 다른 한 명은 자녀가 유학 중이고 남은 한 사람은 미혼인 듯 했다.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다며 한숨인 두 친구와 달리
미혼인 친구는 땅이며 연금이며 파생 상품이며 여러 가지 노후 대책을 이야기했다. 야, 이 자식아, 우린 모르냐? 그럴 돈이 없다니까. 알아도 못해요, 우리는. 그리고 두 친구는 미혼인 친구에게 세상 걱정 없어 좋겠다고 부러워했다. 야, 난 가족이 없으니까 나라도 날 챙겨야지. 돌봐줄 가족 있는 니들이랑 같냐? 이유 있는 항변이다 싶지만 미혼인 친구가 모르는 게 있다. 가족이 돌봐주는 노후가 요즘 과연 있기나 할지. 얼마 전 TV 요양원 탐방 프로그램을 보며 작은 아이가 물었다. 저 할머니들은 왜 다 저기 모여 살아? 가족이 없어? 가족이 있어도 가족이 돌봐드리기 너무 힘든 때가 있거든. 그럴 때 가는 거야. 했더니 그럼 엄마도 갈 거야? 라고 물었다. 너희가 보내면 가게 되겠지. 라고 무음의 답을 했었는데. 그렇다. 요즘은 가족이 아니라 돈이, 공공 시스템이 노후를 함께한다. 식당 안의 중년 남자들은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데 늦게 도착한 후배가 시꺼먼 얼굴로 앞자리에 앉는다. 친척이 은행에 고수익 상품에 투자했다가 노후자금 2억을 몽땅 날린 후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다 해서 들렀다 오는 길이라고 한다. 은행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이내 몸져 누웠다고. 이 고생해서 번 돈 불리지는 못할 망정 저렇게 다 날렸으니 이를 어째요? 노인 빈곤, 독거노인 얘기가 이 남 얘기가 아니었어요. 법으로 싸워도 별 수가 없다는데 아휴, 우리 삼촌 불쌍해서 어떡해 언니? 안타까운 사정에 듣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리 부유해 보이지도 건강해 보이지도 않는 어르신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며 땅바닥에 두루눕는 장면을 뉴스에서 보았다. 열심히 살았는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던 공식은 망해버린 것일까? 노력해도 가질 수 없으니 평생 돈에 경외심을 가지고 살라는 신의 계획인 걸까? 아니면 너무 쉽게 고수익을 바란 대가일까? 돈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하며 결과는 정의롭지 않은 최고의 위치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외친다. 어디 한번 날 가져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은 28세부터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아지는 흑자 인생이 시작되고 45세에 소득이 생애 최고 수준에 이르다 59세부터 소비가 소득을 웃도는 적자 인생으로 돌아선다고 한다. 후배의 삼촌은 환갑을 넘기며 자녀 결혼과 부인 병원비에 많은 돈이 필요했고 급한 마음에 생전 해보지도 않았던 투자를 하고 만 것이다. 그것도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파생 상품에. 한창 일할 때인 30, 40대에는 많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들어오는 월급이 있으니 그런 대로 맞춰 살 수 있었다. 그러나 50대 중후반이 되면 자식과 부모님을 위해 써야 하는 예상치도 못한 돈이 필요해진다. 마음이 급해진다. 후회도 생긴다. 사실 지금의 50대는 서울 아파트 값이 3배 이상, 코스피는 400%를 뛰어오르며 집을 장만하는 순간, 주식에 손대는 순간 큰 손해 없이 재테크가 가능한 시대를 살았다. 그러니 여유 자금이 없어서 타이밍을 놓쳐서 부동산으로도 주식으로도 돈을 불리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무능감과 박탈감에 시달린다.
남들 대박 칠 땐 너 뭐 했니? 심적인 코너에 몰린 사람들은 뒤늦게 각종 고위험으로 버무려진 유혹에 빠진다. 가난한 노후란 재앙이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얼마 전만 해도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모두가 자신은 가난하다고 말한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플렉스를 떠드는 세상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가난이라니. 대한민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어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나는 가난하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연봉 1억 원 이상, 서울 강남에 살며 외제차와 국산 대형차를 보유한 사람도 있었다. 게다가 얼마가 더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10억에서 100억 원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만난 중년의 세 남자 모두 틀렸다. 요즘의 부자는 로또로도 부동산으로도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 가난의 느낌은 상대적인 것이라 그 누구도 명쾌하게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액 연봉에 좋은 집, 화려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나는 가난하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한다면 물어보고는 싶다. 혹시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재벌 김주원처럼 매일, 매분, 매초 국내외 통장 잔고가 불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나에게도 묻는다. 정말 쓸 돈이 없는 것인지, 쓰지 않아도 될 곳에 쓰고 있는 것인지. 상대적인 가난이 있으니 상대적인 부자도 있을 텐데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나는 정말 부자라고 커밍아웃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부자라고 생각되는 기대 수준은 있지만 막상 그 기대 수준에 도달하면 그 누구도 자신이 부자라는 생각을 쉽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돈은 얼마 정도일까?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서 천만 안티를 가진 야구선수 강종렬은 마을 총각 용식이와 결혼하는 필구 엄마 동백이에게 10만 원을 써도 500만 원이 남아있고 500만 원을 써도 500만 원이 남아있는 무한 리필 500만 원 통장을 건넨다. 아들 필구가 클 때까지 서포트 한다면서. 작가는 어쩌면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 원도 아니고 적당히 많고 적당히 적은 돈 500만 원을 생각해냈을까?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지나치게 마음 상하지 않고 거들먹거리지 않아도 되는 500만 원. 한 번에 500만 원을 넘게 쓸 수는 없지만 쓰고 나면 다시 500만 원으로 채워지는 마법 같은 통장. 사람의 본성이 돈과 화학작용할 수 없는 선과 선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금액 500만 원. 게다가 무한 리필이라니. 사실 돈은 사람 안의 무시무시한 본능을 꺼내는 열쇠와도 같아서 그 분출을 맛본 사람들은 적당한 선에서 문을 닫기가 쉽지 않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더 큰 권리 행사에 매혹당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동백이처럼 나의 본성이 딱 500만 원에서 멈출 수 있는 안전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 더 큰 목돈은 병원비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드는 돈일 테니 요란스러운 허세는 잘라내고 절제되고 안전한 노년을 보내고 싶다. 그것이 많지 않지만 소중한 돈을 지키는 일이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쓸데없는 본능과 소유욕에 현혹되지 않는 일이며 심각한 불행을 현명하게 막아내는 길이기에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야구선수 강종렬이 없다. 물론 앞으로의 삶에 잭팟이 터져준다면 굳이 마다할 생각은 없다. 그때는 강종렬이 아니라 자기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는 재벌 김주원으로 살아볼 의향도 충분하다. 아니, 아니다. 시인들의 시인이라 불리는 백석. 시인 백석을 사랑했던 여인 김영하는 1997년 당시 1,000억 원 가치의 고급 요정 대원각을 법정 스님께 시주하며 말했다. 그깟 1,000억 원, 백석의 시 한 줄만도 못합니다. 잭팟은 이런 사람들에게 터져주는 게 맞겠다. 조만간 성북동에 있는 길상사를 방문해야겠다. 길상화 보살의 배포 큰 사랑과 그곳에 머물렀던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배우러. 인생 전반전을 열심히 뛰다 보니 후반전을 뛸 만한 체력도 이미 바닥났을 수 있고 또 뒤처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부상까지 입었다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중도 포기란 쉬운 게 아니죠. 옆에서 나를 응원하는 내 식구들, 내 친구들이 보고 있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들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나만 주저앉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전반전의 나의 체력과 지나온 경주를 나름 분석해서 다시 기운을 내 달리다 보면 의외로 후반전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여태 없던 운빨이 가세를 하고 나도 몰랐던 내 잠재력이 불쑥 나올 수도 있으니 더 잘 뛸지 누구도 모를 일입니다. 경기와 인생은 끝나야 끝나는 것이니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